지난 시간까지 생태계가 무엇이고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계를 왜 보존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에 이어서 생태계 평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배워볼 거고요. 그 후에는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단원에서 대표적인 외래종으로 배운 뉴트리아는 1980년대에 모피를 만들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생물이라 했는데요. 모피와 고기가 잘 팔리지 않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뉴트리아가 방치되었고, 야생화된 뉴트리아는 낙동강 주변에 있는 습지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마구 잘라먹는 등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트리아가 원래 서식하던 남아메리카의 생태계에서는 생태계의 정상적인 구성원이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입 후에는 천적이 없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많은 외래종들이 이런 뉴트리아처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우포늪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들도 있다. 우포늪 주민생태감시원 주영학 씨가 500여 마리나 잡았다고 하는 뉴트리아도 그중 하나다. 뒤에 가서 털이 지니까 지금 막 딱 저항을 하네. 인터넷 꼬리 잡아 꼼짝 못해. 꼬리가. 뉴트리아는 우포늪의 난폭자다. 물풀은 물론 물고기의 새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골칫거리다. 이게 설치류 종류, 쥐 종류인데 본래 이게 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용하려고 들어왔다가 아주 별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버렸는데, 지금은 외래종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위험한 외래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뉴트리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포늪에는 많이 지금 그래도 줄은 편인데, 다른 지금 늪에는 급속히 번져가지고 지금 거의 이 친구가 지금 수초라든지 이 생태계 변화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가져옵니다, 지금. 이건 새끼 세 번 내지 네 번 온다, 새끼가. 1년에 새끼. 야, 최고 많이 넣는데 11마리. 보통 7, 8마리. 이는 완전 잡식동, 이는 잡아야 돼, 무조건. 저새도 잡아먹지. 이놈은 뭐 안 먹는 게 없지, 그냥. 예. 완전. 뉴트리아 덕분에 토종개구리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던 황소개구리는 최근 급격히 줄었다. 우포늪의 장대 나무배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그런데 우포늪 어부들에게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 물고기는 오래된 걱정거리다. 물 반 고기 반이라던 우포늪에서 갈수록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 큰잎 베스는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외래종 물고기의 대표주자.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다. 거래 늪에서 토종 물고기가 자생하는 게 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 그럼? 블루길 베스 블루길 나온 지는 한 20년 안 됐습니다. 한 10년 좀 10년에 조금 넘은 10년, 15년 그 사이 좀 됐죠.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에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4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먹이 사슬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단조롭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슬처럼 일렬로 연결되었을 때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한 종류의 생물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생물에게 잡아먹힐 수 있고, 한 종류의 생물은 또 여러 종류의 생물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나무를 먹는 송충이가 있고 송충이는 참새에게 먹히고 참새는 독수리에게 먹히는 한 개의 길만 있었다면 이 한 개의 먹고 먹히는 관계만 있었다면 먹이 사슬이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태계 속에서 송충이는 참새에게도 먹히지만 거미에게도 먹히고 도마뱀에게도 먹히고 또 도마뱀은 송충이도 먹지만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지렁이도 먹고 도마뱀은 참새에게도 잡아먹히지만 뱀에게도 잡아먹히는 등 이 먹이 사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 낚시할 때 쓰는 그물과 같다라는 의미로 먹이 그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생태 피라미드는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을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차례로 쌓아 올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양 단계라는 것은 한 생명체가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뜻하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이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처음에 생산해내는 햇빛으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하위 단계이고요.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가장 윗 최종 소비자까지 갈수록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생태 피라미드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태계의 피라미드다라고 해서 생태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에너지 양은 각 영양 단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해지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개체수와 생물량도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데요. 이것은 한 마리의 초식동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풀이나 나무가 한 그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한 걸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하위 단계에 있는 개체들을 이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이제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나 생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옥수수를 직접 먹는 것과 같은 양의 옥수수로 소를 키워 그 소를 먹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겠죠. 옥수수를 직접 먹는 경우는 옥수수가 가진 전체 에너지가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옥수수로 소를 키워 소를 먹는 경우는 소를 거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옥수수의 일부 에너지만 사람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옥수수를 직접 먹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량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실된 에너지만큼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하니 아래 단계의 개체수, 생물량이 많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이 때문에 안정적인 생태계는 생물량과 개체수도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띱니다. 이 생태 피라미드가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생태계가 평형을 이뤘다라고 하는데요. 생태계 평형은 생물 군집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자연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일시적으로 변동이 생기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평형이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 상태에서는 각 영양 단계에 따라 물질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에너지는 원활하게 이동하는데요.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유기양분을 만드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에 있는 걸 원자들을 쓰잖아요. 그게 동물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분해자가 분해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고 그거를 다시 식물이 이용하는 형태로 물질은 순환을 하고요.
에너지의 경우는 햇빛에서 와서 이제 쭉 흘러가지고 결국은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서 흘러서 이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이동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멸치 위 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관찰하는 멸치위 해부 실험을 통해서 해양 생물의 먹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멸치 윗속에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들어있고 이 멸치는 오징어나 갈매기, 상어 등에게 잡아먹힌다고 나왔는데요. 만일 해양 생태계에서 멸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멸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멸치 먹이가 되는 생물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1차적으로 이처럼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멸치를 먹이로 하는 생물의 개체수는 먹이가 줄어들게 되니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어나 오징어, 갈매기와 같은 생물들의 개체수는 감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좀 지나면 멸치 먹이인 이 피식자,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이 증가했기 때문에 멸치 개체수는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멸치 포식자인 상어나 오징어, 갈매기 개체수도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앞서서 말한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사슬 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 물질 순환 등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생태계 평형은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이나 경작지 개발, 수질오염 등 인간 활동에 의해서 평형 상태가 깨지기도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의한 것이든 인간에 의한 것이든 뭔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야 하고요. 또한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생물종의 수가 많아야 생태계의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생물 다양성에서 배운 내용이니 다들 알겠죠?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어떤 생물종이 사라져 먹이사슬이 끊어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먹이사슬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죠. 하지만 만약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면 한 생물종이 사라지면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집니다.
즉,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가 안정적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물질 순환이 안정적이고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각각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생산자의 물질이 이제 1차 소비자에게 이동되고 얘가 이제 2차 소비자나 3차 소비자로 된 후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얘네들이 사체가 됐을 때 그것이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고 다시 토양으로 이동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다시 식물에게까지 이동되어야지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분해자가 없어서 사체가 분해되지 않고 쌓인다면 환경 오염도 되지만 다시 식물에게 공급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 배우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조건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고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생물종의 수가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의 순환이 안정적이고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흐른다는 것까지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태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림 중 하나인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 먹이 사슬이 어느 단계에 일시적인 변동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만일 안정된 생태계에서 어떤 환경적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는 늘어난 1차 소비자들이 많이 먹어치우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고 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먹이가 늘어난 것이다 보니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진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고 이에 따라 2차 소비자도 감소하므로 생태계는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다시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서 먹이사슬 어느 단계에서 일시적인 변동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요인에 의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이 빨간색 점선으로 된 박스에 있는 것처럼 1차 소비자의 증가에 의해서 그거를 먹고 자라는 2차 소비자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때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가 감소하면 그 결과 먹이가 부족해지니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2차 소비자 또한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생태계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 그리고 무분별한 벌목, 경작지 개발, 수질오염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태계의 평형 상태가 깨진다고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지진이나 홍수, 산사태, 가뭄,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숲이 파괴되거나 토양이 유실될 수도 있고 지난 수업에서 배운 뉴트리아와 같은 외래 생물에 의해 고유종이 감소하고 먹이 사슬이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인데요.
인간이 도시나 도로, 댐 등을 건설하며 숲을 훼손하고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목재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벌목하여 생산자의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의 토양이 식물의 뿌리에 의해 붙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침식되게 됩니다. 또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대기 오염이 되기도 하고 농약 유해 성분에 의해 토양 오염과 하천 오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 등이 생태계의 평형을 깨뜨리기도 하고 기름 유출 사고에 의해서 해양이 대규모로 오염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생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활동도 생태계의 평형을 깨뜨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선사한 자연 생태 체험장 갯벌. 쉬는 날이면 갯벌 체험을 나온 가족들로 북적대기 일수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갯벌은 소중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놀이터로만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근데 내가 즐거우려면 막저기가 약간 희생을 해야지. 바다에 가서 조금씩 뿌리는 게 크게 영향이 갈까?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갯벌이 생물체의 구멍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완전한 모래벌만 남아있어요.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갯벌. 생물을 붙잡는 것 그 자체에 쾌감을 느낀다면 사냥꾼과 무엇이 다릅니까? 갯벌뿐만이 아니다. 최근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생태 체험장. 이곳 생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아니 멀쩡하게 있는 거를 다 베어내고 다 잘라내고 다 파낸 뒤에 다시 만든다? 이게 과연 생태적이냐는 거죠. 다행히도 최근 생태 체험장의 생태를 보호하려는 조사 연구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탄생한 여행, 생태 체험 관광. 우리의 모습이 그 초심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 이처럼 인간 활동이 생태계의 평형을 깨뜨리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경우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파괴보다 심각하여 생태계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이렇게 파괴해도 괜찮을까요?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위의 팜유 생산국 말레이시아. 연간 수확량이 2천만 톤에 달한다. 팜나무 열매는 가공을 거쳐 우리가 먹는 식용유나 튀김유로 다시 태어난다. 울창한 열대우림과 초고층 빌딩 숲이 공존하는 곳.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하는 휴양도시 말레이시아. 전 국토의 4분의 3이 밀림과 습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진풍경이 있다. 바로 광활한 야자나무 숲이다. 야자나무의 한 종류인 팜나무 면적이 전 국토의 10%에 달한다. 이 마을의 주민 대부분은 팜나무 농장의 농부로 살아간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팜나무는 축복 그 자체다. 팜나무는 3년이 지나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년 내내, 그것도 25년간 꾸준히 열매를 맺는다. 압돌 말렉 씨의 온 가족이 팜나무 수확에 나섰다. 그중 가장인 말렉 씨의 손에는 길고 날카로운 도구가 들려있다. 이 가족 농장의 규모는 약 3만 제곱미터. 그러나 그 흔한 농기계는 한 대도 없다.
Sini dia pokok tinggi dia tanam kilo panjang. 도구라고는 오로지 두 발과 두 손, 그리고 칼이나 낫과 같은 최소한의 도구뿐이다. 팜나무의 높이는 짧게는 3m에서 긴 것은 8m나 된다. 높은 곳에 열매를 따기 전에 먼저 가지부터 제거해줘야 한다. 가지를 베어야 팜 열매를 딸 수 있지만 열매가 자라는 동안은 이 가지가 열매를 보호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Ini tandan, ini tandan, ini dia punya pokok. Tak ada ini buahnya jatuh. Nanti mau sudah masak, potong. 이때 가지의 밑동을 남겨두어야 그 자리에 또다시 가지가 자란다.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 같지만 될 때도 이들만의 방식이 있다. Kalau kuan kerak, baru potong sini nanti daun jatuh. Kalau gitu derek, nanti takut tiba-tiba jatuh. 가지를 다 베내고 이제 남은 건 팜 열매를 따는 일. Ini daun dia tak mau. 팜나무 농부에겐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Dia punya daun macam tu, buahnya jadi macam ni lah. Tak ada buah, tak ada buah. Bukan tak ada buah. Dia punya low sampai sini. Kalau orang muda, sampai sini. 최대한 깔끔하게. 열매가 손상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Isinya sudah macam ni. Ini isinya. Sudah kuning. Dia sudah kuning. Mana ada rasa minyaknya. Ini dia punya kulit lah, minyak. 야자나무의 한 종류인 팜나무의 다른 이름은 기름야자. 이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식용유의 원료다. 팜나무가 건강하려면 가지가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나무 사이 최소 5m씩은 거리를 둬야 한다. Kalau ini, okey ini belum masak. Berapa hari nanti boleh? Dia nanti lebih kurang 14 hari lah. Baru dia potong ini. 14 hari nanti dia akan masak sana. 주황빛을 띠는 것이 익은 열매. 검은 빛이 나는 건 아직 덜 익은 것이다. Ini pun si Farang pegang. Ini minyak, ini tak berapa bagus lah. Ini minyak dah. Ni tak berapa bagus. Yang bagus ni dalam. Dalam ni selalu minyak. 열매 뭉치 안에 속살을 만지면 기름이 잔뜩 묻어난다. Coconut oil, sawit, coconut sawit. 팜 열매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육 부분인 메소카브로는 팜유 원액을 만들고 씨의 껍질 부분은 에너지원으로 씨에 해당하는 팜 커넬은 비누나 화장품의 오일로 쓰인다. 안녕하십니까.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 산불에서 비롯된 잿빛 연무가 주변국으로 퍼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는 호흡기 환자가 발생했는데 산불의 원인이 된 화전 농법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칼리만탄 지역. 주택가 근처까지 내려온 오랑우탄이 마취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Perkiraan kami karena di sekitar sini ada jalan lingkar utara dan di daerah situ 얼마 전엔 오랑우탄 보호구역에 불이 나 200여 마리가 한꺼번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리는 온통 뿌연 연무로 뒤덮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낮에도 전조등을 켠 채 운전해야 하고 길거리의 사람들은 물론 동상까지 마스크를 썼습니다. 휴교령이 내린 학교의 교실은 텅텅 비었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일상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고
기침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노약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Batuk-batuk, agak sesak karena asapnya. Jadi mau dievakuasi ke sana biar 잿빛 연무는 주변국인 싱가포르까지 덮쳤습니다. 마스크로 무장한 관광객들은 연기 때문에 그 유명한 스카이라인도 보지 못합니다. So strange, and the view is unclear, and I can see almost nothing. 이번 산불과 연무는 야자나무를 심기 위해 사람들이 숲을 태우면서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자열매 기름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야자나무를 많이 심는데 농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숲을 불태웁니다. 올해엔 무려 1,500여 곳에서 불이 났는데 연무 때문에 진화 작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Kendalanya karena keterbatasan cuma dua terus kendala lagi kalau pas asap tebal gini ya tidak bisa, terutama kita akhirnya jalan darat.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팜유 회사 200여 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름 야자 농장이 왜 나오나 했을 텐데요. 한 마을의 주요 생계수단이기도 한 팜나무, 즉 기름 야자의 농업은 영상 뒷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농장이 형성됩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농장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은 동일하겠죠. 이처럼 인간 활동에 의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 배웠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물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생물 자원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올까요? 이를 계기로 2010년 UN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자원에 접근할 경우 사전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산지 주민과 공유해야 하며 생물 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전통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그 생물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생물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 의정서 시대를 맞이해 생물자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은 약 10만 종. 그중 약용식물은 약 8천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과학적인 검증을 한 약용식물은 약 500여 종으로 전체 약용식물의 5%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에만 자생하는 약용식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원산지인 황칠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남해안에서만 생산되는 황칠은 오칠과 함께 도료로 사용해온 나무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황칠이 각종 성인병에 좋다고 알려져 왔다. 이런 점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약탈로 멸종위기를 맞기도 했다. 일본에서 탑을 내서 한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국에 있는 황칠을 일본으로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황칠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원 사업을 하려고 1997년부터 이렇게 10년간 복원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황칠 복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원 사업과 함께 황칠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전남 천연자원연구원은 황칠나무가 간 기능과 성 기능에 효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이고 대한민국이 원산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칠나무를 이용해서 천연무 의약품이 개발이 된다면 전 세계적인 그 판매에 대한 수익금이 우리나라로 로열티로 지급될 수 있는 아주 효자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시대에는 식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원이 된다. 충청북도 금수산. 초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전기 철망까지 쳐서 보호하는 식물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개체 수가 증가하는지 2006년 발견한 미기록종 식물인 왕제비꽃이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 위기종인 왕제비꽃을 복원해 200여 개체로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유전 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 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협약입니다. 여기서 유전 자원은 기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전 정보할 때 그 유전입니다. 이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생물 주권이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종의 주권을 찾기 위해 생물 자원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는 이 중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약용 식물 자원의 예로 황칠이 나왔죠.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종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종은 우리나라에서 그 종을 지키지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하기 때문에 조사하여서 알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나온 황칠이나 왕제비꽃의 경우에도 멸종 위기에 처한 후 복원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간의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국가 사업으로 하는 여우나 늑대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단순히 복원하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면 결국은 인간도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선생님이 팔골절로 병가에 들어갔던 기간에 프린트 3페이지와 6페이지를 채우도록 했었는데요. 6페이지에 있는 조사해보기, 환경변화가 생태계에 미친 사례를 같이 한번 채워볼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변화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산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면 그 지역이 망가지니까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생태계 평형이 깨진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외래종 유입, 가시박, 붉은 귀 거북, 아니면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 같은 외래종의 유입에 의해 환경변화가 일어난 경우 천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 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의 그런 활동에 의한 서식지 파괴, 도로 건설이라던가 댐 건설, 벌목 같은 거에 의해 파괴가 된 경우에 생물이 먹이를 먹고 활동할 수 있는 서식지, 공간이 줄어들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되고요.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농약 사용에 의한 토양오염일 수도 있고요.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아니면 폐수, 농업용수, 생활하수 등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오염에 의해서 생물종이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재해에 의한 것은 일시적으로 파괴됐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파괴된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연적인 파괴에 비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회복 방안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면 돼요.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요. 뒷산에 길이 만들어지면서 서식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 나무들의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이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동물들이 길을 가로질러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서 로드킬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무 뿌리에 흙을 덮어주거나
식물을 심어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과 쓰레기 등의 영향으로 마을 하천이 오염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하천 주변에 냄새도 많이 날 수 있고 물이 썩으면서 물고기와 식물이 살지 못하게 될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하천 물을 정화시켜주는 식물을 심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다 위를 덮은 기름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갯벌에 기름이 스며들며 갯벌 속의 다양한 동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 기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급하게 이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 바다나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다 옮겨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산불로 숲이 타서 그곳에 살던 동식물이 모두 죽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탔으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이제 나무나 꽃, 풀 같은 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겠죠. 동물들도 모두 다 죽을 테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양분이 많은 흙을 덮어주고 또 동물을 먹이가 될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심어서 다시 동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인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예시들일 뿐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 하나를 해석해 볼까요? 그림은 미국에서 카이바브 고원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1905년 이후 약 30년간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의 사냥을 허가한 결과 사슴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생태계 평형이 깨진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처음에는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드니, 즉 포식자가 없으니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것이 포식자가 사라져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경계선 1924년이라고 하는데요. 1924년 이후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슴이 결국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사슴이 초원을 마구 먹어치워서 결국 초원이 파괴되면서 먹이가 없어진 사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랫부분에서는 초원, 생산자의 부족으로 인해, 먹이 부족으로 인해 사슴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더라도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태계 평형에 대한 오늘 수업은 모두 마쳤고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니 모두 꼼꼼히 살펴보면서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